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나오는 건가?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이나요, 지금?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요? 나오는구나. 왜 내 쪽에서는 안 보이지, 근데? 나도 보이게끔 해야겠다. 뭐, 한번 처음 이번에 시도해보는 건데, 저도 뭐 이런 걸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질문도 해주시고요. 저도 한번 이번에 시험으로 해보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저도 한번 배우면서 이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나도 내 화면 한번 봐야지. 조금 늦게 뜨는구나. 됐다. 야, 한 100명, 아이고, 소리 줄여야지. 한, 뭐야, 한 100, 140?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소리 다 잘 나오나요? 332. 맞네. 어유, 이렇게 많이 또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요즘 방송하면서 다 할 수 없었던 것들은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하거든요. 잠깐, 이게 어떻게 끄는 거야? 나도 이게 참 처음 해보니까 어설프네, 어설퍼. 네. 혼자 하는 게 좋다고? 그거는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왜냐면은 저도 혼자만 하려고 하면요, 말할 때 힘들어요. 그거 혼자서 한번 2시간 떠들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지친다고요. 그래서 그 말할 때 그냥 우리가 그 밖에서 그 노가리 까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저도 그 편해요. 그러면 저도 몇 시간이고 길게 떠들 수 있거든. 근데 혼자서 1시간 떠들어라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혼자도 하고 하나는 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하려고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소리 괜찮게 들릴 텐데 다른 분들은 소리 잘 들린다 그러거든요. 폼페이가 북에 갔다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전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늘 그러잖아요. 미국이랑 북한이 친해져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우리한테. 안 친한 게 좋은 거지. 그냥 미국은 북한한테 뒤통수 맞고 북한은 그냥 핵 개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미국이 다시 남한이랑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북한이랑 친해지는 거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플랜 Z라고.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지만은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좋지 뭐. 예. 또 뭐 있나요 또? 막 올라오니까 이거 보기가 힘드네. 제가 천천히 해서 보야지. 음, 뭐야. 이슬람의 인류에 미친 영향은 없나요? 많죠? 음. 그건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신데 그걸 물어보십니까? 근데 이슬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이슬람 관점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슬람 관점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 계통 쪽 사람들이 그쪽 관점에서 이슬람을 보니까 이제 무조건 적대자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가려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세계화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류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왕 교류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 좀 반대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이거 미국하고 중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만간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금 방송 자료 좀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일반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제가 이번에 분석해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를 거예요. 다르다기보다도 같지만은 조금 더 시야를 크게 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할 건데 재밌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니까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을게요.
아, 옛날 북방아시아 연구소에서 찍었던 고대사. 아, 그거는 그 옛날 때 그 민감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끝부분은 일부러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비공개 강의 때는 다 했었던 내용들인데, 그거 그 뭐야 앞으로 시간 되면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지금 그 역사도 지금 강의 비디오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PPT 지금 2개 만들었거든요. 오늘 또 만들면 이제 3개째 만들 건데 아마 한 13개 정도 지금 만들 거예요. 제가 기존에 썼던 책 있잖아요. 그 책 그 1장, 2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플러스 제가 마지막에 그 책을 쓰게 된 목적 해갖고 13장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작업이 아직 들끝나가지고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야? 단일 민족을 해체하려 하나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아니에요, 원래. 그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민족은 원래 단일 민족 아니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된 거는 고려 시대 중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농경 민족이 됐을 때부터가 단일 민족이에요. 지금의.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몇 번을 했는데 단일 민족이 될 거라 보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전 세계에 그 순수한 민족이란 개념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 민족이란 개념을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언어랑 문화예요. 그래서 그 문화랑 언어가 뛰어난 민족이 타민족을 잠식해서 잡아먹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이 강해지고 그 더 큰 나라가 되려면요, 강력한 문화와 그다음에 언어를 발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고 우리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돼요. 그 정도 능력이 돼야만 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대사라든가 우리나라 문화 연구도 국제관계라면서 같이 하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일본 유학. 일본 유학은 제가 또 전문가죠. 예. 제가 97년도에 군대 제대를 해가지고 일본에 가게 됐는데 제가 97년도 7월 달인가 제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도 취업을 못했어요. 원래 제가 그 장교 출신이거든요, ROTC. 근데 옛날 때 96년도까지는 그 ROTC 출신은요, 그 대기업에 100% 입사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골라가서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딱 제대하던 시점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제 동기 중에 그 입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실업자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은 그 일본 유학이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 때 그 국방일보에 보면은 거기 그 아사히 신문지 학생 모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 신문 배달하면은 월급 주고 학비 주고 그 다음에 뭐야 집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거는 밥 먹는 거랑 그 광열비 월세도 회사가 내주니까 그런 거만 내서 이렇게 하는 제도였는데 그 당시에 제 동기들 전부 복수 전공한다고 할 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복수 전공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 하나라도 뭔가 현실적인 걸 배워야겠다 싶어서 문과 계통이니까 저는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일본어 배우려고 그때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이 아직까지는 잘 나갔거든. 그래서 갔는데 빡시게 일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배달하면은 아침 7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일본어 배우고 다시 와서 석관을 돌리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돈을 더 벌려고 그 수금도 하고 영업도 뛰었어요. 영업 뛰면 인센티브 붙거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했더니 월급이 처음에 1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제가 20만 원까지 받았어요. 그 97년도에 20만 원이면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270에서 28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270에서 280이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그 차장이나 과장이 받는 정도의 월급이었어요. 그거를 내가 그때 당시에 받으니까 꽤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모았어요. 그랬는데 그 일본 유학의 장점은 뭐냐면은 가가지고 그 일본에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그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 갈 때 그 유학 자금으로 쓰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거기서 신문 배달하면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때 제가 5천만 원 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지하철에 가면은 이만한 종이 있어요. 그 큰 종이 박스에 티슈가 들어있는데 그 티슈에 광고 전단이 붙어 있거든. 그거 아침에 신문 배달 빨리 끝나고 가면은 그 광고 전단지 나눠주라고 그 사람이 있어요. 박스 이만큼 쌓아놓고. 그럼 그 한 박스 딱 갖고 가서 지하철 입구에서 나눠주는데 그 저도 그랬지만 일본 사람들이 좀 아껴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그래서 저도 일본에 있을 때 그 티슈 받아가서 써서 휴지를 한 번도 사서 쓴 적이 없었는데 그거 한 박스를 나눠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예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 다 그거 휴지 받아서 생활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 박스 해주면 5,000엔을 줬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5,000엔 받으면 얼마야 벌써? 25,000엔이잖아. 그게 4달이면 어떻게 돼요? 10만엔, 1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그것까지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 모으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금 받고 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생기더라고, 한국 돈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영국 유학 가고 그랬는데 그 유학할 때 선진국으로 가면요 일을 하면은 돈 안 내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일본을 많이 써먹었죠. 요즘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편의점 알바는 괜찮긴 괜찮은데 편의점 알바는 그렇게 혜택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신문 알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일본이 아열대성 기후를 해가지고 하필이면 꼭 신문 배달 할 때만 비가 내려. 아침 저녁으로 조간 석간 때. 그래가지고 저는 하도 일본 사람들이 신문 배달할 때 신문조에다 컴플레인 해가지고 제가 그 하루에 아침에 450부 저녁에 한 270부 정도를 그 배달을 했는데 저는 그 신문을 100%다 비닐을 포장해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불만 전 안 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그 일본 아르바이트 생활했던 거 사진이랑 이런 거 제가 보내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강의 한번 할게요. 막 신문을 이만큼씩 싸놓고 하거든. 그래가지고 했는데 힘들긴 했는데 그거 하면서 제 정신 세계가 많이 변했죠. 왜냐면 이제 그 이전까지는 체면 생각하고 뭐 이런 거 했지만은 일본 가서 일하면서 그 뭐 체면이나 뭐 명예 이런 거를 다 떠나버리고 실리적인 그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그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바티칸, 로마, 이슬람, 아이시스, 어이구 길다, 유기적으로 공작함. 뭐 맞죠?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생명이 단축될 수 있어요. 저처럼 빙빙 돌려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 나서면 어찌 될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중국이 그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팔게 되면요, 미국의 달러가 대량으로 중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은 외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대량으로 중국에 달러가 들어가게 되면요, 위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달러가 왕창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엔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중국 애들 그 어떻게 외국에다 수출하려고 그래? 중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대량으로 팔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중국도 수출에 타격받기 때문에. 왜냐면 한국, 중국, 일본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면 타격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을 타격을 주고 싶어도 그 자기가 수출을 하거나 이 환율을 어느 정도 고려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고 또 국채를 팔아도 금리가 미국이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갔던 달러가 다시 또 미국으로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중국이 국채 팔아서 미국 협박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뭐야 또 어떤 게 있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과 기술자 매입합니다. 그거 뭐 맞는 말이고 이것도 제가 다다음 주에 얘기해요. 이것도 왜냐면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거고 저기 뭐냐 자연스 박물관. 자연스 박물관은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일단 그 성상 기자가 러시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찍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이것도 일종의 방송 프로도요 자꾸 개편을 해야 됩니다. 개편이라는 거는 이름도 바꾸고 좀 이미지라든가 컨텐츠도 자꾸 바꾸면서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박수 칠 때 떠나야 돼요. 주가가 탁 올랐을 때 떠나야지 시리즈가 길어지게 되면은 점점 뭐라고 할까, 제가 방송하는 이 방송의 이미지도 낡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거 하려고 해도 이미지가 이게 낡은 이미지가 돼버리게 되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도 계속 그게 시청률이 유지가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하면서도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저는 이거 방송 만들면서도 약간 좀 마케팅적인 관점이나 개념을 생각하면서 해요. 왜냐? 그래야지 저도 이 방송을 계속 유지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계속 어차피 국제관계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지도 조금씩 바꾸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거는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라 해서 그 이미지로 갔다면은, 이번에 제가 하는 거는 약간 좀 아줌마랑의 대화 뭐 이런 이미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그런 거 살면 돼요. 드래곤볼 혹시 알아요? 너무 젊은 애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희 세대 땐 드래곤볼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드래곤볼 나중에 가면 뭐 드래곤볼 Z 나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뭐시 나중에는 손오공이 아니라 손오공의 뭐 손자의 뭐 나중에 조상 나오고 별소리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는 사람이 지루해진다니까. 그래서 저도 보다가 나중에 때려쳤어요. 드래곤볼은 초창기에 나왔을 때가 제일 좋았거든. 거기서 딱 끝났으면 굉장히 뭔가 아쉬우면서 그 이미지가 좋게 나갔을 텐데, 너무 길게 시리즈가 나가니까 이미지가 배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프로그램은 원래 계속 그 프로그램 변화를 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 매체, 뭐 인터넷 방송 매체이지만 하지만은 경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레파토리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기도 해요. 이런 거에서. DMZ에서 군부대 98개 철수하겠다. 이거 하면은 난리 나는 거지. 이 정도의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좀 눈치채야 되지 않나? 맨날 뭐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빨갱이가 어디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다 공산주의자의 행동 아니야. 왜 북한은 이번에도 나왔죠? 폼페이오 CIA 국장이랑 대화도 했는데, 최근 뉴스 보면은 북한이 지금 핵시설 지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북한은 좀 군사를 강화시키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한다 그러죠? 군사를 약화시키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 이게 친북 정권이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요새 시대에 반공 논리는 구시대적이다, 뭐 평화롭게 뭐 이 문제를 해결, 이런 거는요, 그 행위 자체가 간첩 행위예요. 트로이 목마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저기 전쟁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왜 무장 해제를 하지? 그러니까 전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부러 이런 분위기를 퍼뜨리는 거는요, 젊은 애들을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설득해야 됩니다. 이 우파 쪽에 뭐 젊은 애들이 없어서 뭐 젊은 애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 찬성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소황제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오 하고 떠받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 반대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봐요. 북폭 가능성. 북폭은 제가 여러 번 강의했잖아요. 이 폭격이라는 건요, 공식적으로 하는 폭격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폭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리아의 핵시설들 이스라엘이 공격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 같다고 의심되는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은, 시리아나 이스라엘 양쪽에서 다 우리는 폭격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15년 뒤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폭격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이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 지진계가 움직여요.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근데 핵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9번의 진원지 0m의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풍계리에서만 9번 일어났어. 그러면은 그거 뭐라고 의심해야 돼요? 누군가 폭격한 거라고요. 폭격. 아니면은 뭐 스파이가 침투해서 내부적으로 폭발을 시켰던지. 근데 이번에 그 풍계리에서 그 핵시설 폭파되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영상.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거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지진계가 안 움직였어요. 예. 폭탄을 안 터뜨려, 정식 공식 보고에 의하면은, 공식적인 보고, 제가 의심하는 거 말고 공식적인 보고에 의하면은 그 풍계리가 핵실험 때문에 피로가 누적돼서 무너졌다고 했다고. 그러면 갱도가 무너져서 진도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동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폭탄을 터뜨리는데 진동이 발생 안 하지? 지진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거 알 거예요. 혹시 크레모아라고 아세요? 크레모아? 이렇게 U자형으로 된 크레모아가 있어요. 그 크레모아는 뭐냐면 전쟁하다가
그 혼자서 다수의 적을 죽일 때 진지전할 때 이렇게 앞에 꼽아놨다가 이게 폭발을 시키면은 이게 쫙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면서 그 적들을 한 방에 죽이는 무기거든요. 근데 이 크레모아가 어디가 앞면이냐면 불룩 튀어나온 면이 앞면이고 온폭 들어간 데가 뒷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르게 되면은 내 쪽으로는 파편이 거의 안 오고 앞쪽으로 쫙 몰려서 나갑니다. 그래 앞쪽에 있는 적을 죽이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번에 갱도 폭발시킨다고 하는데 동굴 이런데 지하갱도 뻥 터질 때 그 파편 나오는 게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래서 긁어보고 아니 폭탄이 터질 때 에너지가 이렇게 입구 바깥쪽으로만 쏠리면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터뜨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 보여주기식 폭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왜냐면은 그 광산이라던가 이런 거 폐광시킬 때 있어요. 그 유튜브로 나중에 한번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세요. 이 폐광을 시킬 때 이제 그 갱도로 무너뜨릴 때 폭발을 시키면요. 입구 쪽으로는 먼지만 나옵니다. 왜? 안쪽에서 왕창 터뜨렸기 때문에 갱도가 다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폭탄을 전부 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안에서 폭발해갖고 바깥으로는요 연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먼지만 나온다고. 근데 이번 폭파는 동굴 입구에서 막 그냥 팍팍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오라 뭔 놈의 폭파가 저런 식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게 만약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폭파시키는 거였다면요 우리나라 지진계에 잡혔어야 돼요. 뭐 진도 2.5, 진도 3.0 이렇게. 근데 지진기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입구에서만 요란하게 터진다? 그거 가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도 그 핵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핵 개발 오히려 되면은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 안 될 테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가 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네. 그래서 그 북폭 문제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 그 몇 년 정도 세월이 흘러야 그 북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이거는 양쪽에서 핵을 개발하고 핵을 억제하는 수많은 스파이전 과정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죠. 그게 과거 시리아 이스라엘전에서 그랬듯이. 그 난민 반대 한미동맹 반중 친미하면 틀딱이라고 덮어 씌우는 거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 이거 방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친일파라 그래요. 저는 무시해요. 왠 줄 알아요? 그 걔네들이 자주 써먹는 프레임이거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이렇게 댓글 올리면 그래요. 야 다른 거 얘기해라. 식상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왜? 뭐만 나왔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기죽지 마시고 밀어붙이면 돼요. 모든 건 증거주의예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할 때 신문기사 많이 참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그 증거주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뭐야? 이스라엘 유대 민족하고 뿌리가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태인과 한국에 있는 조상이 같다고 봐요. 그 이야기가 그냥 뭐 성서의 아담과 이브를 기반으로 했다? 천만에 만만해. 전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런 관점 없어요. 성서를 기반으로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인 유대인 조상이 같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들도 있고 결국 내 얘기 듣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그 근간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아요. 시대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그 유태인의 그 여러 가지 그 기원이나 뿌리를 나타내는 것들을 유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게 공통 분모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중앙아시아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살다가 중앙아시아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진짜로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데 저는 그 우연히 발견한 걸 갖고서 어떠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국익에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온 게 중국 현지에 유태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제가 유태인을 무슨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막 이러는 거 없어요. 저한테는. 왜? 저 무신론자니까. 저한테는 그런 관점 없어요.
그리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그거는 인터넷 신문 기사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신문 보내니까, 예, 중국 동포 출신 조원진 의원, 중국 동포를 위해 참정권 확대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그걸 왜 자꾸 저한테 물어봐? 예? 그러면 되시고, 그 태양열 2번 태풍시 3사태 파손 땅 오염 나오죠. 그런 문제. 예. 이건 이미 옛날부터 예상됐던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옛날 때 그 우리 뭐지? 어디 그 터널 뚫을 때 그 반대했던 그 스님 있죠? 비구니 스님. 도롱뇽 죽으면 안 된다고. 그 스님 어디 갔어 도대체? 이거 지금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멀쩡한 산들을 죄다 깎아가지고 거기다 태양광 까는데 이건 산림 파기 아니에요. 이 산림 파기는 이건 환경 파기 아닌가? 근데 그 스님 어디 갔어? 도롱뇽 이거 이렇게 되면 도롱뇽뿐만 아니라 노루, 다람쥐, 토끼, 뭐 기타 등등 온갖 동물들의 생태계를 다 서식지를 없애버리는 건데 그분 뭐해? 이 우리나라 이 환경단체들 일이 거의 99.9%가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좌파들이 이런 환경 파괴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단 말이야. 이거 아주 진짜 얍삽한 놈들이야. 지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저수지 있잖아요. 이번에도 나왔듯이 그 3사태가 나면서 지금 태양광 같은 거 막 그 판넬 같은 거 파손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쓰지 못하잖아. 그럼 버려야죠. 그거 환경공해 되죠? 그거 또 다시 해야 돼. 그것도 또 중국지야. 또 하필이면은. 그런데 문제는 저수지 같은데 이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계곡물이 확 들어와 갖고 만약에 범람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저수지 위에 띄워놓은 태양광 판넬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때 유출되는 중금속은 어떻게 할게요? 그럼 그 저수지에 오염된 물을 가지고 우리가 논이나 밭에다 물 대주거나 상수원에서 물로 맞춰서 중금속 오염되는 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예? 우리가 태풍 부는 지역이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이거 자연사박물관에서도 몇 번이나 방송했잖아. 태풍에 우리 그 저수지에 띄워놓은 태양광 판넬 막 파괴되고 막 저수지 쪽에 가라앉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폭풍 이거 뭐 잔지에 나왔고 그 다음에 박사님 왜 복희 씨와 여화가 들고 있는 즉각자 캠퍼스가 프리메이슨 상점인지 궁금해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비공개 강의에서만 얘기해요. 저도 살아야지. 이거 다 그렇게 인터넷에 다 까발리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중앙아시아에서 연구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제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 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최봉균인가 보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평화와 정의의 탈을 쓰고 인권, 생명, 자유, 평등을 짓밟는 짓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하지? 전 나쁜 놈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네. 그래서 뭐 정치인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뭐 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저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국익을 얘기하지만 사실 국익을 얘기할 때 제가 뭐 얘기하냐면 저의 사기과 국익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원래 인류의 역사는 원래 생존 경쟁의 역사예요. 전쟁을 하면서 성과학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차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인데 물론 침략한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침략한 놈도 죽일 때는 잔인하게 죽여야지. 왜? 그래야 이기니까. 침략자를 죽여서 승리를 해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쟁이 나면은 양쪽에서 사륙전이 벌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뭐 일방적으로 한쪽이 침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해관계가 안 맞춰서 싸운 전쟁도 많거든. 그래서 전쟁인 것 자체가 무조건 악이고 나쁘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멍청이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도 옳은 행위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 봐요.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뺏어가고, 사드 스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뭐 90몇 개 초소 철수시킨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무장 해제하려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착한 말, 고운 말 하면서 이쁜 척 한다? 아, 전 반대예요. 저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보고, 상대방이 나를 뭐 극우주의자, 뭐 전쟁 찬양론자, 뭐라고 비난을 해도 나는 다 감수하고 나는 밀어붙인다예요. 왜? 나 이런 인간이다예요. 응. 네, 나는 초식동물 같은 농경민족의 사고방식 없어요. 저는 제 평생에 그 인생의 거의 80%를 초원지대에서 살았다니까. 유목지역에서. 그래서 걔네들하고 어울려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유목민족 사고방식이고 공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게 제 이 기본 그 국제 외교 전략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타협 이런 거 없어요. 일단 한 대 패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선제압이 되지. 문야계나 연예계 자익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연예인들은 원래 자익적 성향을 갖습니다. 옛날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연예인들도 공부를 좀 해야 돼. 왜냐면은 그 연예인 중에 공부 잘하면서 연예인 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되는 경우가 많다고. 뭐 그것까지도 좋아.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한데 기본 상식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 상식.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한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럼 뉴스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신문을 읽고. 응? 그러다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건 좌파나 우파나 다 똑같은데 오늘날 그러니까 좌파고 우파고 다 상대방 매체한테 가짜 뉴스라 그러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해. 근데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좌나 우나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니에요. 그게 정치고. 근데 제가 원래 고대사 연구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저는 양쪽을 다 봅니다. 왜냐면은 고대사를 연구하는 건요. 지금 뭐 유적이나 유물이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극소량의 몇몇 유물, 기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는 창의력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창의적 추론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하나하나 추론해서 찾아내가는 과정이라고요. 어머, 카톡 소리가 나네? 껐어.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래서 고대사 연구를 일종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고대사 연구하면서 찾아낸 그 기법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국제관계 연구에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를 연구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전쟁을 했는데 서로 이겼다고 하질 않나, 서로 잘났다고 하질 않나, 서로 정의라고 그래. 근데 저는 그 말 자체를 안 믿어. 저는 뭐 선악론 이런 거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 양쪽 다 할 말이 있고 양쪽 다 그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떠한 거에 중점을 두냐. 나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야. 나에게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는가. 그래서 그냥 국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는 게 뭐냐? 다 본다예요. 왜냐? 거짓말 속에는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내가 고대사를 갖다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살인범한테 너 살인했어라 얘기하면요. 내가 살인했다고 자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는 살인 안 했다 그러고 무죄라 그러고 모른다 얘기해요. 하지만 수사한 사람은 그러한 진술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가짜 뉴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 다 봐요. 왜? 그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왜? 거짓말도 잠깐만 꼬리가 길어도 잡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정권을 제가 2017년 2월 달부터 제가 막 비판하는 강의를 막 했다고요. 그 전에 고대사만 강의하다가. 그 왜 그랬느냐? 국제관계 제 전공이 에너지 파이프라인하고 실크로드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연구하면서 전 중국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고. 근데 중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김대중 정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김대중 정권이 중국이랑 왜 붙어 있지? 노무현 정권이 왜 붙어 있지? 이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국제 코미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강경하게 비난을 하는 거라고요. 한국에서 뭐 제 나이 또래 지금 친구들 ROTC 동기들도 거의 80%가 좌파야. 저는
뭐 원래 정치적인 그런 거 없었다가 국제관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좌파 친구들이 많아요. 와, 사실 제 나이 또래가 정교조 세대 아니에요. 제 밑으로 해서 대부분 좌파들이 많다고. 그런데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뭐 인권,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결국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통일전선 전술을 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경하게 비난하죠. 강경하게 비난하니까 옛날 때 제 역사 연구하는 거에 팬으로 왔던 분들이 저를 극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굴 쫄아가지고 내 역사 팬들 다 사라질까봐 그러면 내가 입 다물어야겠네 그럴 것 같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응?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날 뭐라고 얘기하건 말건 뭐 김 박사님 실망했어요. 뭐 어떤 소리를 하는 건 말건 난 신경 안 쓰고 난 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원래 그게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방송 보면은 댓글 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악플. 전혀 신경 안 써요. 신경은 쓰긴 써요. 저한테 욕 다는 새끼한테는 저도 똑같이 욕으로 받아줘요. 새벽 5시, 6시까지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요, 저는. 그런 식으로 박살을 낸 쪽으로 가고 하여튼 뭐 상대방이 나오면 항상 저의 철학은 뭐 이웃집에 원수를 사랑해라 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함무라비 법전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유목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요. 그래서 어쨌든 뉴스는요 좌파 우파가 다 봐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드루킹 사건 그거 김어준의 팟파이스에서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에서 그거 자기네들이 나와갖고 줬댔잖아. 그리고 또 예전에 전자개표 전자투표 사전투표할 때 투표 칸 떨어져 있고 붙어 있고 하는 얘기 있었죠? 그거 제일 먼저 누가 문제 제기했어요? 그거 김어준의 팟파이스 했어요. 그거 저도 봤어 그때. 근데 나중에 문제 나오니까 팟파이스 방송이 입이 쑥 들어갔죠. 왜? 지들이 선거 이겼으니까. 근데 저도 그때 선거 갔었거든요. 저 투표용지 붙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것 때문에 했다고요. 난 분명히 붙어 있었는데 왜냐? 나 도장 찍을 때 겹쳐서 찍힐까봐 제가 조심조심 찍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그 기억이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가짜다 아니다 했고 내가 헷갈리니까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제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다고요. 투표용지 붙어 있어서 떨어져 있어요. 다 붙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었다니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그렇게 두 종류인 줄 알았으면 저도 사진 찍어놨지. 몰랐으니까 안 찍었지. 근데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김어준 팟파이스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일이 커지니까 쑥 들어갔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었어요. 전자개표기가 조작 가능하다. 그것도 김어준 팟파이스에서 나왔었다고. 근데 그거 어땠죠? 나중에 지금 이번 선거할 때 쑥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해킹이 가능한가 구체적인 설명까지 다 해줬잖아. 아니 그러면 해킹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왜 쓰냐고 도대체.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했다며. 그러면 이번 문재인 이번에 탄핵되고서 이거 했던 대통령 선거나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전자개표기 쓰면 안 되지. 근데 왜 써요? 자기네들이 조작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조작 가능하다고 설명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내로남불이야.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야.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하지 않아. 좌파, 우파 정치인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원래 정치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이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념.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정치 이념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 특히 우파 쪽에서는. 좌파 쪽엔 있어요. 사회주의 이념이 있잖아. 근데 우파 쪽에는 그 이념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후보자가 안 나오고 방황하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저번에 보니까 비대위원장 뽑을 때 김도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올리는 거 이게 바로 그거야. 이념이 없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이념. 그냥 인기 있는 사람 가오마담으로 내세워서 그냥 투표 때 표만 얻으려고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응? 그래서 원래 정치는요 국민의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원래 국민이 그 이야기하는 거는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고사항으로 끝나고 결국 자기 생각 밀고 나가야 돼. 자기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신이 있으면요 굽히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야? 전장의 폐기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실버 게이트 그런 거를 자꾸 공공방송에서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나 원래 이런 거 원래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그때 그 성상훈 대표가 갑자기 그 얘기를 갖다가 막 우리 반중대박 할 때 얘기하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난 원래 이런 거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으로만 얘기하지. 예, 왜냐면은 나도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응?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치라는 거는 다 돈 먹고 돈 먹기고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기 선거가 없어.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주도하는 우파 부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선거악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이건 선거악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온갖 추한짓과 공작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떨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뭐냐면요. 나 같은 경우는 늘 이야기하지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중국 분열시키는 거고 만주수복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게 내 목표라고.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작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해도 돼요. 살인 해도 될까 안 될까? 해도 돼. 거짓말은 어때요? 해도 돼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과 저의 큰 차이점이에요. 왜? 나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예요. 이게 유목민의 방식이라니까. 전쟁은 이기고 보자예요. 이기고서. 왜? 이 세계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소위 정사라고 불리는 모든 역사책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승자의 기록.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사로 분리되는 삼국사기. 책 이름은 삼국사기예요. 그러면 그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들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균등하게 역사책을 썼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 김부식이가 쓴 거죠? 통일신라 시대 때. 아니야. 그지? 고려시대 때인가? 갑자기 막 헷갈리네 내가. 어쨌든 간에 신라 위주로 썼잖아요. 신라 위주로. 왜?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말라니까. 그래서 어차피 역사는 뻥이에요. 즉 우리는 이기고 봐야 된다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기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철저하죠. 그래서 뭐야? 중국은 이기고 보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온갖 불법 해킹, 산업 스파이, 그 다음에 온갖 공작전, 미인계, 뇌물, 온갖 짓을 다 하잖아. 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제국주의, 아메리칸 임페리얼리즘 얘기하고 미국이 다른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프로파간다 공작전들도 펼치잖아. 그러면 중국은 그런 거를 하면서 지금 남이 나라 가가지고 그 뭐지? 우리나라 같이 뭐 중국 주변 국가들을 뭐 조공국으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나. 말로는 뭐 평화를 얘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온갖 파렴치한 무역 보복을 하지 않나. 미국이 무역 보복할 때는 미국을 비난하는데 자기가 할 때는 정당화시키고 이런 온갖 양아치 짓을 다 한다고. 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왜 중국처럼 하면 안 되지? 상대방이 저렇게 한대. 이런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복싱 그 매치를 하는데 이 새끼가 들어와서 나한테 킥복싱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싱은 규칙이 뭐야? 손으로만 때리기잖아. 근데 이 새끼가 발길질을 하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냥 복싱을 할까? 아니지. 그다음부터는 개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가 킥복싱 해? 그러면 나는 스트리트 파이트로 나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이 개질하래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빌어먹을 조선의 선비의식 때문에 뭔 놈에 그렇게 명분 따지고 체면 따지고 윤리 따지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아주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운다예요. 그런 그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좌파애들을 못 이기는 거야. 응? 걔네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온갖 짓을 다 해야 된다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더 강하게. 그래서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악은 더 강한 악으로 죽인다예요. 그게 제 사고방식이야. 이독, 치독이라고 하죠. 한방에서는. 응? 상대방의 악을 선으로 보듬어 안는다? 웃기고 있네. 나는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반대야. 왜? 그게 듣기만 아름다워. 듣기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갖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전 사례주의라고 했잖아. 사례. 그래서 안 믿어. 그런 거. 적은 죽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우리나라 한국인들,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평화의식하고는 달라. 뭐 이렇게 뭐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올리브 이파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제 취지이 아니고 저는 제 주변에 개기는 적들을 다 목을 따서 쓰러뜨린 다음에 시체들 더미에 앉아서 담배 피고 이렇게 술을 마실 때 그 고요함이 내가 느끼는 진정한 평화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다예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그 과거에 그 기만민족에 좀 기질을 가졌으면 해요. 왜냐면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하나같이 착한 애 컴플렉스에 빠져갖고 어떻게든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깨끗하고 순결한 뭐 하지 마 그런 거.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선거권 주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이민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는요, 다른 나라도 하지 않는 짓이야. 일단 사례가 없어. 여러분, 미국에서 선거권을 갖는 건 시민권자죠? 영주권자 아마 안 받는 걸로 내가 투표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왜 주지? 우리가 뭐 미국에서 뛰어나게 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투표권을 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그 외국인들의 면면을 보면 죄다 북한하고 연관된 놈들이에요. 일단 75.5%가 조선족 중국인이죠. 이거 다 북한이랑 연관된 놈들 아니야?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을 지금 중국이 돕고 있잖아요. 그 중국 애들이 75.5%예요. 그 나머지 누구예요? 지금 예멘, 시리아, 또 이제 이집트까지 온다 그래. 근데 예멘, 이집트, 시리아 다 얘들 누구예요? 북한 무기 사는 애들 아니야. 근데 이런 애들한테 왜 선거권을 줘야 되지? 친북적인 외국인인데 좀 반대예요. 그리고 난민 받아들이는 거 제가 그때 웃기게 얘기했는데 저 여자 받아들이는 건 대찬성이라고. 지금도 그 마음은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웃기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 원칙이 있어. 자, 뭐냐. 그 나라 전쟁 나는 나라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난민 신청한 온 애들을 보면은 91%가 남자였죠. 그것도 20대하고 30대를 합치면 거의 80%에서 90% 가까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 난민 새끼들은 말이야.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새파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우리나라에 도망쳐와? 그럼 그 나라에 남아있는 여자, 애, 노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나? 이런 비겁한 새끼들을 만나는 거예요. 니들이 남고 걔네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야지.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할 용의가 있다 해요. 왜? 너희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면서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보내는 거니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센스는 있다 해요. 뭐 물론 그 중에 결혼 안 한 예쁜 여자 있으면은 우리가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싸움을 해야 될 니들이 도망쳐서 난민 신청해달라 그러고 거지 코스프레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난 못 받아들인다 해요. 그래서 내가 난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난 이유가 명확해요. 어딜 도망쳐와요? 나가 싸워야지. 너희 같은 비겁한 젊은 남자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와서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니네 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개판되겠지. 왜? 이 내란이 수습이 안 되니까. 안 그래? 그거예요. 한국말 알아듣는 시리아나 아랍, 예멘 난민 있어?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그렇잖아요. 무슨 남자가 이렇게 갑바가 없어. 갑바가.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용기가. 그러니까 이런 비겁한 난민들은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리고 빨리 내전을 종식시키고 그 나라가 평화로워지려면 빨리 니들이 싸워서 전쟁 승리하려니까 도망치지 말라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중 정치인 박멸. 저는 이게 원래 제 목표예요. 지금도 변함없고 저는 반드시 이걸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방송으로만 이렇게 하지만 언제고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저는 진짜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을 진짜 살생부를 가지고 제거하는 것도 하고 싶어. 친중 정치인들은. 왜냐면은 이 좌파는 당연히 친중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우파에도 친중 정치인 너무나 많아. 자유한국당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때니까요. 이게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우파 쪽에 친중파들이 생겼냐면은 우리나라가 91년도에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공산주의와의 냉전이 끝났다는 그 안이한 인식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때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동독서독은 통일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아 있었다고. 우리는 냉전 전이나 냉전 이후나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우리는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국하고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했다고. 그땐 중공이었지. 중공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13억 시장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 돈을 벌겠다고. 돈 때문에 중국에 빌어먹는 놈들이 생겼죠. 우리나라에. 기업인, 정치인 이런 놈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업하고 중국 정치인하고 인맥관계를 만드는 것은 친공산주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콕 끼고 뭐 원하지 않는 자식이 생긴다던가 가족이 생기는 일도 생겨갖고 꼼짝 못하게 좀 묶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개념만 있었으면요 이런 문제 안 생겼다고. 응? 사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제정신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에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반공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반공정신이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하는 반공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은 바로 중국이나 북한 애들이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주주의자인 양 얘기하면서 냉전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평화 모드로 하면서 지금 우리 내부로 침투하면서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바뀐 게 없어요.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걔네들의 웃음과 사탕 발린 말 속에 숨어 움직이는 이 그 공작 전술을 간파하고 그거를 깨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반공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좌파 애들 그 보면은 거의 90%가 다 미국 유학파예요. 자식들도 미국 가 있고. 그러면서 반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북한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고. 물론 걔들 북한 가서 살지 않아요. 저는 북한에선 살아보진 못했지만은 공산권 국가에선 살아봤어요. 카자흐스탄 8년, 몽골 5년, 중국 2년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살아봤다고요. 저는 공산권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이야. 북한만 안 살아봤지만.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공산권 국가에서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걔네 정치인들의 사고방식과 패턴은 똑같다예요.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소련권 여행할 때는요. 어느 나라를 가도 적응이 잘 돼요. 왜? 하는 짓이 똑같거든. 경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쪽 주민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패턴을 알아요. 뭐 갑자기 제가 뭐 폴란드를 갔다, 우크라이나 갔다 해서 이거 나 외국이라서 헷갈려 이런 게 없어. 왜? 균일하게 나타나는 그 소비에트 멘탈리티라는 게 있어. 그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유학한 놈들이 한국에 와서 죄다 좌파가 돼버렸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좌파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에서 내가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 갔다 와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우파로 변했다고. 왜? 이거는 나라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깡패 집단이고 마피아 집단이라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맨날 그런 거 찬양하는 거 보면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야. 니들 가서 살아봤어.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 내가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애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럼 구태의연한 공산주의 그런 얘기를 왜 해?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때니까 그러네. 내가 살다 왔잖아요. 난 경험자잖아. 나는 탈북자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니지. 그치? 북한이 아니라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심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거기. 그래서 저 경험도 해보지 않은 새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거야 진짜. 어? 그리고 또 중국이 왜 촛불 때 중국 유학생 6만 명 동원했을까요?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요즘 그 봉사 점수 학교 다닐 때 봉사하면 봉사해서 이렇게 점수 받는 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국은요 중국 유학생들을 다 관리합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하냐고? 그 요즘 중국에서 그런 거 나왔죠. 그 13억 얼굴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다 체크해서 한다는 거.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유학간 애들 다 체크해서 누가 어디에 들어간지를 다 그게 보고가 올라가요. 그 간부들이 파견 나갑니다. 대학별로. 그래서 걔네들이 가서
중국 유학생, 뭐 학생회장 뭐 이런 식으로 직책까지 가져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각 대학별로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반중적인 데모, 중국에 불리한 어떤 발언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인력 동원이 필요할 때는 걔네들을 대사관에서 부릅니다. 그건 대사관에서 소집 명령 내려서 데모할 때 그런 학생회장들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이제 데모대들을 모집하는데 그러면 그거 다 인원 체크합니다. 그래서 인원 체크가 되잖아요. 체크된 애들은 일종의 가산점이라는 게 붙어요. 그게 붙으면은 나중에 유학 끝나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 대기업의 이런 취업에 이익을 줘요. 어떤 그 가산점 같은 그런 식으로 이익을 준다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중국 정부가 어떤 거 한다 할 때는 쫙 모여갖고 하는 거를 잘해요. 왜? 지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자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나라에서 언제 일어났었냐면 옛날에 북경 성화올림픽 때 서울에서 난리 났던 거 아세요 혹시? 그때 티베트 독립 데모한다고 한 100몇 명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한 10,000명이 가서 다구리 친 사건이 있었죠. 그 유튜브 가서 검색해도 지금도 나와요. 그때 당시에 중국 걔네들이 한국 사람들도 두들겨 팼다고. 그랬는데 그 두들겨 팼들이 다 무죄로 나왔어요. 네. 경찰을 지방 경찰화해서 중앙집권에서 지방 분권화하고 검사 권한 및 몇 개 뺏어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 치안의 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고 흔들리죠? 당연하지. 그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차이나타운을 지어서 그 차이나타운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려면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화가 돼야 됩니다. 지방 분권화가 돼야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은 친북적이라기보다는 친중적이에요. 물론 북한도 그 루트를 따라오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유리한 일을 해주는 거지만 친중적인 게 그 포션으로는 더 커요. 그리고 미국에서 더 그 관심을 갖고 위험스럽게 여기는 거는 우리나라의 친중 정책이 더 위험해요. 왜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오는 거는요. 북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플랜 Z라는 것도 얘기했던 거예요. 뭐야 그게? 한국이 자꾸 반미짓하고 병신짓 하면은 북한이랑 손잡을 수도 있다. 왜? 중국이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큰 관심의 대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친북적인 행위보다는 미국이 더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친중적인 행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한반도의 중국화는 아주 미국한테는 골치 아픈 문제거든. 친중파 손대면 그건 내정 간섭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친중파를 두들겨 패면 내정 간섭 아닌가? 우리끼리 하는데 그게 무슨 내정 간섭이야? 응?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미국이 개입해서 하면 내정 간섭이냐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말은 그래서 뭐예요? 그럼 뭐 내정 간섭 하지 말어?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정 간섭 하세요라고?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 뭐 어때? 저는 사고방식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 미국의 외세 친미 어쩌고 네 마음대로 떠들어서 해.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정확하게 할 거니까. 티벳 위구르 독립 가능성 없나요? 있지요. 우리나라가 우파 정권만 생긴다면은 그 확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나는 몇 가지 방법도 아는데. 중국 애들 돈 배팅 잘합니다. 막 지나가 버렸네. 어디 있지? 중국 애들 돈 배팅 잘합니다. 상대를 믿으면 성금 주는 애들이 중국입니다. 중국 애들 돈 배팅 못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 그 독일 한국 축구에서 나가는 거 보면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응? 근데 돈 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돈 줄 때는요, 절대 그냥 주는 거 없어요. 반드시 목적을 갖고 줍니다. 그래서 중국 돈은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목적을 갖고 주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뇌물이란 건 늘 목적을 갖고 주는 거니까. 그런데 뭐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은데 나중에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먼저 고백해버려 그냥. 응? 쟤들이 나 로비에서 뇌물 줬다고. 그리고 그냥 씻어버리세요. 한 100억 받고 10억 받았다 거짓말 해버려.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그 중국 돈 먹은 그 정치인들은요,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까 특히 대표적인 호주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 대규모 수사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시크릿 시티, 비밀의 도시 한번 보라고. 그게 그 호주에서 중국이 어떻게 공작해서 호주 정치인들 그리고 국정원까지도 매수했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그거 봐요, 진짜 재밌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반적인 이슈화 돼 있어요. 캐나다는 안 그런가? 캐나다는 마찬가지지. 그리고 저기 유럽 많은 국가들도. 그래서 지금 그게 이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은요, 단순한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 다다음 주에 제가 이거 방송할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할게요. 문재인이 사드 철수한다고 공약해놓고 사드 추가 배치한 이유? 죽기 싫으니까. 간단한 거지. 어? 안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안 해. 개박살나지. 어떤 좌파가 저한테 댓글 달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그 반미 아닙니다. 사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았죠. 그건 강요회에서 한 거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언제 문재인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어? 응? 말도 안 되는 거지. 원래 하기는 싫은데 하도 하니까 결국 지도 눈치 보여서 한 거지. 그것도 연료통 연결 안 되게. 온갖 꼼수 다 부리다 결국은 했지요. 응? 그리고 캐나다 총리 100% 차이나 머니 먹은 듯. 먹으면 어때요? 먹고 일 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거지. 응? 그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 뻔뻔함을 가지니까 뻔뻔함을. 아니 왜 국내에서 이렇게 정치할 때는 뻔뻔하게 이렇게 행동하면서 왜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 자꾸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제 행위를 국제 외교할 때 뻔뻔하게 나가고 국내에서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 아니야. 내로남불도 나쁜 거 아니라니까. 저는 정경유착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경유착이 왜 나빠? 군간민이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해외 수주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힘을 합치는 게 왜 나빠? 좋은 거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지만 제 방송은 제가 하는 김정민 방식의 우파 방송은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 무신론자를 했잖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라든가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뭐를 가르쳐? 승리. 이거밖에 없어요. 승리밖에.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률과 틀을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전쟁은 이긴 자가 다 갖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 방송이면 아바의 위너 테이크 잇 올인가 있잖아. 그거 이런 거 막 해서 해야 돼. 승자만이 모든 걸 갖는 거라니까. 그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죠. 웃기지 마. 나쁜 짓 해도 돼요. 왠지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라시아에서 중국도 포함해서 외국인들 거기 가서 현지인들한테 사기당해서 돈 뜯기고 하잖아요. 그런 소문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나쁜 새끼 그럴 것 같아요? 잘했다고 칭찬한다니까. 네가 그렇게 돈 베껴 먹었어? 어떻게 해서? 나도 좀 소개해 줄래? 이런 짓 한다고. 걔네들 그래요. 그리고 너 이제 국제 결혼할 때도 돈 많은 외국 남자 해가지고 싹 베껴 먹잖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잘했다고 한다니까. 걔네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상대하면서 뭔 놈의 도덕이야.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그런 거 없어요. 네. 문재인이 삼성기술 중국에 빼돌렸다는 팩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인터넷 검색도 안 하나? 그거 좀 찾아봐. 왜냐면은 제가 항상 하는 이 방송은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좌파 애들도 좌파 거 볼 때 좀 검색 좀 하라고. 검색을. 그냥 그 삼성 반도체 민주당만 쳐도 나오는데 그거 왜 안 볼까? 그 민주당 의원 내가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그 민주당 의원 고향이 또 전라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뭐 했어? 옛날 때 전대협 그 빨갱이 그 막 운동했던 출신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민주노총, 주사파 얘들은 다 친중파라고 연결돼 있다니까. 검색 안 해보지? 조금만 검색치면 바로 나오는데. 아, 참 진짜 그런 걸 나한테 자꾸 가르쳐달라고 하지 마. 피곤해. 예. 예. 검색하고 오세요. 검색하세요. 네. 하세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 그 다음 또 뭐 있어? 친중 유대인 조지 소로스 키신저 조질 방법 없을까요? 자꾸 동성애, 다문화, 인권파리 뭐 이렇게 쭉쭉 이거 막 지나가면서 못 읽어버렸다. 이런 것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우파 사람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우파의 지금 활동의 대다수는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기독교라고 하면 카톨릭 포함되니까 카톨릭은 좌파잖아 빼고 개신교 신자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분법 논리가 강해요. 선악론. 근데 정치는요 선과 악이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지 소로스랑 키신저 개새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걔들을 개새끼라 할 것 같아? 절대 안 하지? 응? 전쟁은 적과의 동침도 필요한 거라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저 새끼는 무조건 나쁜 새끼, 이쪽은 우리 편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민족 순혈주의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인처럼 민족 순혈주의로 나가면은 영토가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까지 쪼개진 다음에 남북한으로 나눠지고 또 전라도 경상도로 나눠지고 전라도 경상도 나눠지는데 입에 경상도 아니야 부산이나 이쪽 경상남도 또 좌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또 경상북도만 남나? 그럼 경상북도 나오면 또 나중에 대구로 나가나? 이런 식으로 순혈주의로 나가면 끝도 없이 작아져요. 전쟁은 이기자고 한다고 했잖아요. 확장성을 갖고 나가야 돼요. 확장성. 응? 징기스칸이 어떻게 통일을 했어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할 때 몽골군이 몇 퍼센트였을 것 같아요? 10%밖에 안 됐다고. 10%. 그 나머지 90% 누구야? 금나라, 고려, 그 다음에 뭐 호라즘 이런 데서 잡았던 전쟁포로들을 군인으로 써서 전쟁한 거예요. 90%의 전쟁포로를 10%의 몽골인들이 지배한 거라니까? 응? 유목민족식 사고방식을 갖고 잔인하고 무참하게 반대파들을 숙청하면서 철권 통치를 하면은 소수가 다수를 제압한다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세계 정복도 가능한 거예요. 응? 순혈주의로 나가면은 한없이 작아진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도대체 우리가 상대할 적이 도대체 몇 명이야? 응? 때로는 필요하면은 적과의 동침도 할 줄 알아야지. 그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유태인들 너무 미워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유태인 중에도 우리 편이 있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한 거예요. 옥석 가리라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야. 이슬람 등에도 우리 편이 있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옥석 가리라고. 완전히 다 몰아서 작으로 간주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만 피곤해지고 우리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좌파들은 그런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다 수용하고 쪽수를 불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파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기득권 챙기겠다고 소수로 해서 자기들만 이권 챙기다가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좌파로 들어가 오늘날 쪽수가 이렇게 딸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항상 일본식 장기의 사고방식을 좋아한다. 일본의 장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적을 딱 따면은 먹는 게 아니라 전향을 시켜버려요. 색깔을 바꿔 내 편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장기는 죽이는 게 없어요. 다 전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좌파 전향 전문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좌파 애들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통 우파 분들이 우리 방송에 와서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네들을 보고 하는 방송이 아니야. 내 방송 안 봐도 전향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파 방송 보라니까.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 방송을 봐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딴 데 가서 보세요 그러잖아요. 딴 데 가서 그거 보세요. 코드 맞는 거. 나는 좌파 전향 방송이니까 좌파 애들 코드 맞추면서 하나하나 코드해서 내 편 만들겠다는 게 내 전략이야.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 내가 이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의 색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세요. 난 배짱 장사 안 되니까. 나는 팔지만 절대 을이 되잖아요. 갑 같은 을이야. 그러니까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세요. 좌파 애들 나를 감시하려고 오잖아. 대환영이야. 대환영.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오고 나에게 악플 달기 위해 오는 애들 다 오세요예요. 보통 우파 사람들 강의할 때 좌파 뿌락지 있으면 나가라 그런다. 강의실에서. 너 이 새끼 나가 이런 식으로. 저는 끝까지 앉아있으세요 그래요. 나가지 마세요 그래. 포위해버려. 그 새끼 나가지 못하게. 왜? 넌 내가 세뇌시키겠다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순혈주의 안 나간다 했잖아요. 전향만 되면 되니까.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카메라맨이 제 페이스북 저를 좋아요 친구 신청해놨더니 갑자기 그냥 이 쭉쭉빵빵 이런 애들이 친구 신청을 무진장 많이 했대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김기사 아침에 방송 때 보여드릴게요. 그거 다 중국인이에요. 어? 저 친구 신청하는 순간 중국 애들 들어온다고. 감시하려고. 그럼 되니까. 나는 그래도 해. 중국 애들이 날 감시해? 오케이. 너희들이 날 해킹한다 이거지? 역공을 나가. 응? 그렇게 나가야지. 샤머니즘 말고 과학으로 갑시다. 내가 얘기하는 샤머니즘 무속이 아닌데. 이것도 내가 공개 강의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과학이에요. 천문학 이런 것들.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은 하나씩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해버리면 우파 사람들이 쇼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안 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고대사 보다가 전향당한 케이스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 이게 목표라니까. 저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이런 목표.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고대사는요 좌파들의 전유물이에요. 우파들 중에 고대사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파 역사학자들도 포함해서.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거는 연구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고대사 연구할 때 제 고대사 연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죄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거든.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우리나라 그 총영사를 비롯해갖고 우리나라 교민들까지 제가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는 걸 엄청나게 방해했다고요. 왜? 교회에서 싫어하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고대사는요 우리 민족의 조상에 대한 연구예요. 여기에 왜 종교가 왜 들어갑니까? 맨날 방해했다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연구했고 내 연구 방해한 놈들에선 조져버렸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친구가 무진장 많다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저 카자흐스탄 가면 왕이라니까 그러네. 나 미치겠어 진짜. 하여튼 그런데 이 고대사를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좌파우파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지금도 크게 없어. 왜냐? 저는 국이란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 연구를 보면은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 고대사를 너무 소홀히 대했어. 소홀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한국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인 민족이에요. 흥을 하는 민족 아니야. 그러니까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한국, 중국, 일본 중에 한국이 최고로 잘해요. 저는 못해. 저는 예능계는 꽝이라서 술 먹고 노래하는 거 못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걸 제일 잘한다고.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민족이다 보니까 이 민족주의, 감성팔이 역사를 하잖아요. 다 넘어가 한국 사람들이. 좌파들이 고대사 연구하면서 이 감성주의적 민족 역사를 얘기하면 다 넘어간다고 그쪽으로. 근데 그러면서 우파 쪽 사람들 뭐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할머니주의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란 역사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야, 저 새끼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지잘난 체 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좌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은 와, 뭔가 위대한 것 같고 우리 민족을 칭찬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애국자고 저 새끼들은 나쁜 놈.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중의 움직임이 저쪽으로 쏠린다고요. 이 정치라는 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도 터치를 해야 되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해야 돼요. 그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양성적인 인간이거든. 여기서 양성은 게이가 아니야. 이성과 감성을 가진 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게이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용어 갖고 혼란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우파들이 이걸 손을 놔버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흔들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얘네들이 고대사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뭐 친일파 이런 논리로 계속 나가는데 뭐가 문제냐.
북한 애들의 주체 사상 속에는 고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응? 김일성은 당군의 자손이에요. 아씨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나도 당군의 자손인데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군 왕검으로부터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게 있다니까 걔네들 그 또라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붙이면서 주체 사상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우파 주류가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라던가 이런 쪽 서울대학교 뭐 이런 걸로 해서 묶여갖고 고대사 연구를 못하게 막다 보니까 이쪽에 소외돼 있던 이 재야사학자들이 이 좌파들이랑 붙으면서 나중에 주체사상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야사학자 중에 북한 갔다 온 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사람들. 응? 그래갖고 옛날 때 내가 이거 고대사 연구할 때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 김일성을 4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요? 그래서 뭐 김일성 만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응? 그거를 자랑으로 생각한다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버려 진짜. 응? 그러면서 북한은 고구려를 연구하고 고전을 연구하는데 왜 우리나라 한국은 강담사건 이런 거 연구 안 해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역사 패권도 이 고대사 연구 패권도 저렇게 좌파한테 뺏기면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고대사 연구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대항을 못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이 공격을 들어와도 대항을 못하고 이러는 거야. 역사 패권도 이게 역사도 전쟁인데 이런 식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이기심 아니면 그 패권 자기까지 그 이익 집단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배척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고립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깨야 돼요. 지금도 이거 안 하면은 안 돼. 응? 근데 아직도 안 깨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그리고 그 뭐냐면 또 우파 사람들이 또 너무 또 그거 그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제가 요즘 여름이라 더워가지고 개량 한복 바지를 입고 다녀요. 벙퍼짐한 거 있잖아 그거 입고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은 절보 야쿠자냐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이슬람 바지냐 그래요. 왜냐면 그 페르시아 왕자나 아라비아 나이트 보면 밑에 벙퍼짐 하잖아. 그거 왜 그래 진짜 미치겠어 진짜. 개량 한복 몰라? 한복 왜 이슬람 바지라는 생각이 먼저 나오지? 한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전통을 몰라요. 전통을. 그래 그런 헛소리가 나온다고. 헛소리가. 응? 그래갖고 내가 이거 한복인데요? 그랬더니 이런 게 한복이에요? 그래.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응?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하는데 나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소위 한반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통 우파가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과 제가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국을 반미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반미를 얘기했어. 결론은 한강 친미 반중이었는데. 응? 하지만 미국을 동맹으로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어떠한 속성을 가진 나라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을 왜 자꾸 맹신하고 다리 붙잡고 그래. 뭐 트럼프 형님이 모든 걸 해줄 거예요. 트럼프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웃기고 있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어리버리하고 우리가 제대로 행동을 못하면 저쪽이 왜 우리를 도와주냐고. 미쳤어요? 돈 들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의 역할. 그래야지 파트너지. 트럼프가 유럽연합 가서 맨날 뭐라 그래요. 이 배부른 개돼지 새끼들이라고 얘기하잖아. 기껏 도와줬더니 힘든 일이 있을 때 돈 내놓으면 돈도 안 내나. 군대에 보내면 군대도 안 보내. 그러면 요구만 하잖아. 요구만. 우리나라 우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땐 그래. 맨날 뭐 문재인 정권 좀 쫓아내주세요. 김정은 좀 죽여주세요. 맨날 그런 거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 그럼 우린 안 해 아무것도? 응? 우린 뭐 할 거야 그러면은? 그게 남의 외국에 의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정 간섭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필요하긴 해. 대표적인 성공사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니까 필요는 한데 우리가 피를 안 보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외세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우린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방송 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미 동맹을 얘기하지만 미국 남자가 한국 여자랑 걸어다니면 술병을 던진다고. 난 이런 또라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런 이중적인 인격을 비난을 해도 나는 인정한다요. 난 원래 이런 인간이야. 왜? 나는 성인 군자가 아니니까. 내 이익에 안 맞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이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예? 그래서 무적정적으로 막 미국에게 막 뭐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 좀 쪽팔리잖아. 쪽팔려. 나는 가오가 상해서 그 짓을 못해요. 이게 이제 사나이는 갑바래니까. 응? 내가 왜 미국한테 얻어먹어야 돼? 응? 나도 이제 돈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돈 있어. 그지 아니야. 치워버려라 그래야지. 나도 돈 있다 딱 하고 나가야지. 그걸 왜 얼굴 도와주세요 막 그래. 거지 같은 진짜. 그러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거라고 지금. 아니 우파가 쪽수가 더 많은데 왜 좌파를 못 이기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겁 많은 양밖에 없어서 그래요. 겁 많은 양밖에. 응? 근데 원래 그 겁 많은 양이 있어도 그 사자 지도자 한 명만 있으면요 그 양이 변합니다. 원래 그래요. 지금 좌파들은요 죄다 사자 새끼들이에요. 시끄럽다고. 너무 파이팅 능력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양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니까 좌파가 시끄러운 거라고. 맨날 안희정 뭐 이재명 서로 공격하고 난리가 났잖아. 왜? 너무 야전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전투력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잘 싸워. 그러니까 사자들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거기 양 같은 대통령 한 명 있으니까 좌파가 저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양 같은 다수의 무리를 가진 우파에 사자 같은 지도자 한 명만 나면요 우리가 이긴다니까. 양이 사자를 뜯어먹는 육식동물이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거를 노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운 여건과 조건을 가졌으니까 빨리 사고방식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황제 다이어트를 하시고, 야채 먹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고기를 먹고 더러운 성과를 가지세요. 저처럼. 저같이 더러운 사람 한 100명만 있으면은 바꿔. 왜냐면 마구마구 조져버리니까. 그리고 뭐야 미국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는 좌파 정권이라는 것이 우연인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미국이 우파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정권 나고 항상 반대로 나왔었어. 이게 참 궁합이 안 맞아. 미국 우파 날 때 우리 우파 나고 미국 좌파 날 때 우리 좌파 나오면은 참 좋게 나갈 텐데 우리나라가 항상 정권이 반대로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이렇게 미국하고 관계가 삐그덕거리는데 그거는 좀 바꿔야 돼요. 앞으로. 사자후? 나한테 사자후는 방구인데? 고기 먹고 깨는 방구? 정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 있어요. 저 만주에서 대통령 할 거라니까 그러네. 늘 얘기하잖아. 이 코딱지만 한국에서 뭘 해? 스케일이 커야지. 그리고 뭐야 일루미나티 유대인 프리메이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를 지배한다던데. 이거 음모론 또 나오네. 이 음모론 저도 연구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연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종교적 시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검색할 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나오면 대부분 10중 8구는 아마 개신교 신자들이 올린 동영상일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시각이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어떻게 쟤네들을 대해야 되냐도 많이 달라요. 왜? 필요하면 저는 저가의 통치도 한다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죠? 무조건 배척하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필요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건 같이 간다요. 왜? 저 강력한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혼자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다음 주쯤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는 제가 그 미중 무역 전쟁 하니까 다다음 주쯤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방송을 할게요. 재밌어요. 제 관점에서는 존나게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존나게 재밌었어요. 왜?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메이지 유신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출판이 안 되는 온갖 책들을 다 읽어봤거든. 와, 그랬더니 느낀 결론이 뭐냐? 이 미국 개새끼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새끼를 봤나? 그랬는데 제 결론은 뭐예요? 한미 군사동맹은 강화해야 된다예요. 어쨌든 결론은. 그런데 메이지 유신의 과정을 보면은 놀란 것들이 많아요. 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것들이. 근데 제가 다다음 주쯤에 얘기할게요. 그때 프리메이슨 얘기도 할게요. 재미있을 거예요. 오프 레코드 아니었나요? 이거 생방송인데? 이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고. 화웨이 5G 이거 다다음 주 방송에 다음 주 방송에 나가요. 그거 제가 미중 무역 전쟁 얘기한다 했죠? 그때. 왜냐면은 그거 미중 무역 전쟁에서 화웨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할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좀 국내 문제 좀 더 파고 싶은데 그거 팠다가 저 감옥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해. 내가 막 임금 징기는 당나 얘기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진짜.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산업은행이나 이 기업은행, 우리은행 이런 개새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어떻게 팔아먹고 중국에다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얘기했다가 명예훼손 걸릴까 봐 얘기를 못 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양아치야 진짜. 국가관이 없으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기업을 팔아먹는 건데 그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네. 미안해요. 그냥 나중에 그냥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술자리나 밥 먹을 때 그럴 때만 얘기할게요. 방송으로는 제가 할 수가 없어. 네. LG U 플러스 도입할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LG U 플러스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조금만. LG U 플러스가 제일 먼저 도입한다고 얘기했죠?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 이거는 명예훼손 걸릴래나? 개새끼 한 명 있었잖아. 개새끼 한 명. LG U 플러스 부회장인가 그 사람 누구였어요? 이상철이었죠? 걔 어디 갔어? 화웨이 갔잖아. 지금 화웨이 기판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데가 어디예요? LG U 플러스잖아. 왜 그렇겠어? 그 새끼가 화웨이로 갔으니까지. 난 그 새끼 욕해도 된다고 봐. 이거 매국노거든.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친중파예요. 그 사람이 김대중 정권 때 정보통신부 장관인가 하지 않았어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맞을 거예요. 그것도 김대중 나온다니까. 이 대중이, 이 순상님은 뭐 어떻게 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벌써 김대중 정권이 언제적이야? 저기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20년 전이잖아. 20년 전부터 이 좌파 애들이 북한이랑 중국 애들이랑 놀아나면서 이런 공작질을 했는데 참 걔네들은 꾸준하고 치밀하지? 우파 애들은 뭐 했어 도대체? 이거 할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반공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다고 공산주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중국 놈이랑 13억 시장 어쩌고저쩌고 하고 샹하이가 가니까 샹하이 공무원들이 미니어들 탁 갖다 바치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뿅 가가지고 이 사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 때 내가 중국 진출할 때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절대 중국 진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다 중국에 뿅 가가지고 그냥 샹하이 하면서 그냥 샹하이 출장 가야 돼. 그리고 막 내 위에 직장 상사들이 내가 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 저 새끼들 공작질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그냥 막 그냥 여자 갖다 붙이고 사내 진미 막 나오니까 그냥 다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다 망했지. 다 망했어. 그래갖고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지키려면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좌파애들이 보면 은근히 LG를 띄워주고 삼성을 죽입니다. 그거 눈치채셨어요? 은근히 LG를 띄우고 삼성을 죽여요. 삼성 죽이는 건 이미 나왔잖아요. 뭐 이재명 감옥 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옛날 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데 가보면 LG는 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 많아요. 그래서 뭐 따뜻한 미담 어쩌고저쩌고. 한번 잘 검색해 보세요. LG는 띄우고 삼성은 죽인다고. 왜? LG는 중국에 많이 퍼주거든. 이번에 OLED도 퍼줬잖아요. OLED 퍼줬는데도 벌벌거리면서 꼼짝도 못하고 기술 다 뺏겼는데 또 호구같이 또 투자한다 그러잖아. 이런 상병신이 없다고 LG는.
응? 독립유공자가 만든 따뜻한 기업. 응? 좌파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삼성? 건드리죠. 왜? 중국 진출 같은 거 자제하려고 그러고 반도체 기술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니까 이런 개새끼를 만나고 욕하고 노조들이 난리를 치죠. 통일교 애들은 친북일까요? 아, 이런 걸 자꾸 날 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진짜. 방송에 대놓고 복잡해요. 복잡해. 이거는 저도 몰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하지만 양쪽에 다 있어.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아직 내가 전체 그림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있다라는 걸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야. 하나은행 중공 일대로 MOU. 그래, 얘기했잖아요. 하나은행. 원래 그 좌파은행이잖아요. 아, 아닌가? 우리은행인가? 헷갈린다, 갑자기. 하여튼 그렇고. 뭐야. 삼성이 해외로 떠버릴 가능성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도 얘기했죠. 미중 무역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미중 무역전쟁을 단순히 돈 때문에 한다고만 보면 안 돼요, 이거. 제가 그거를 다음 주에 제가 하고요. 좀 자료 모으고 있어요. 좀 많이 모아놨어, 벌써. 모아놨는데, 돈도 있긴 있지만, 꼭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3,353명이네? 많이들 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제발 삼성 미국으로. 왜? 나는 아니니까 그러네. 아, 미국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근데 이런 걸 뺏기면 되나, 사실. 솔직히. 삼성은 미국으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삼성이 미국으로 안 가려면 우리나라가 이게 좌파 정권 이런 진상짓을 안 떨어야 안 가지. 떨면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을 상황이 내몰릴 텐데 저는 안 갔으면 참 좋겠어. 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지금. 뭐야 이거. 하나은행 비트코인 외환 송금 안 함? 진짜요? 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일이 있구나. 응? 박사님, 유대인하고 공산주의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유태는요 자본주의랑도 같이 붙어 다녀요. 왜냐면 공산주의랑 자본주의를 둘 다 유태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유태인은 양쪽 진영에 다 있어요. 공산주의 진영에 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둘 다 그 두 이론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복잡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만 내가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유태인은 유태인을 위해서 살아요. 그거는 확실해. 너무 당연한 거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한국인이 북한 놈을 위해 살면은 그건 빨갱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 홍익인간 정신이 강해서 그런 이타 정신을 가진 좌파들이 굉장히 많은 건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홍익인간 정신 그런 거 없어. 달러 사고 싶으면 사세요. 손해는 안 봐요. 그럴 거예요. 좀 늦었어. 저처럼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예. 뭐 우리나라가 제가 바라보는 5년, 10년 뒤 한국의 미래가 밝으냐? 글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대사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민족사, 소위 민족상이라 불리죠, 일단은. 인데가 이제 증산도라는데 이제 이거 우리나라 종교 집단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천개혁, 후천개혁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을 후천개혁이라는데 이 시대에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뭐 선진국이 되고 뭐 1만 2천복 어쩌고 뭐 성인군자가 나서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말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저도 나름대로 뭐 천문학도 보고 그런 걸 해요. 이게 일종의 점성술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 미래를 해석하는 그런 관점 저도 있어요. 저도 우연히 이게 샤머니즘이나 천문학 공부하다 보면 그런 학문들이 있어서 보게 돼서 접하게 돼서 알게 됐는데, 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그거예요. 신이 왜 한국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그 생각이에요. 신이 왜 한국인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믿건,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은 다 동일한데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에 빠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변화가 오면요, 공평하게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면요, 한국만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일본도 겨울이 오고 러시아에도 겨울이 오는 거예요. 물론 남반구는 반대로 가겠지만. 그렇고 봄이 오면은 한국에는 무궁화 피겠지만은 일본에는 사쿠라가 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왜 새 시대가 됐다고 해서 한국에서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을 갖지 않고 그냥 존재할 뿐이지 그게 왜 한국을 위해서 있을 거라 생각해? 그건 전 너무 그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할 겁니다. 유럽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메리카 대륙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했어요. 왜?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금과 향신료, 뭐 담배 등등이 수입됐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유럽이 경제를 일으키고 그 돈을 가지고 식민지 시대도 만들고 온갖 일을 다 했잖아요. 전쟁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산업 공장 시설도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유효 소비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동북 지역, 한국, 중국, 일본 중에 가장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은 한국이에요. 한반도.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매우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발달될 과실을 한국이 먹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자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아메리카 대륙이 좋아져서 아메리칸 인디안이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피지배 민족으로 쫓겨나서 완전히 몰락했듯이 한반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한국이 좋아진다는 장담은 전 못한다예요. 못해. 그리고 지금처럼 등신같이 이민자를 이런 식으로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과연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올 새천년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허브, 물류 중심,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제1의 금융센터가 앞으로 생길 건데 이런 것들 생기는 거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전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좋아질 때, 이 지역이 좋아지는 그 혜택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 말뚝을 딱 받고 버텨서 그 승리의 과실을 따야 되는데 지금 같은 정신 상태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박사님은 정방향의 최하급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중국 사람인가? 다시 문장을 정확히 써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박사님은 정방향에서 최하급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그걸 좀 해석 좀 해줘봐. 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구글 돌릴까? 응? 응. 그리고 뭐냐? 신라가 흉노인가요? 맞아요. 왜? 흉노라고 하면 기분 나쁘세요? 흉노 굉장히 잘 나가던 나라인데 문화 선진국이었고 중국 애들 역사책 보고서 흉노를 판단하지 마세요. 흉노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트럼프가 망한 건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잘못 말했다. 수메르가 망한 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는 주사파 때문에 망한 거고 달라요. 거기는 천재지변, 우리는 인재지변이에요. 달라. 어? 인도가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뭐 내가 봤을 때 그래. 내 관점에서는 미국이 인도를 이용하긴 하겠지만 인도가 패권을 잡는 것도 원하지 않겠죠. 미국은 미국이 혼자 1등 하려는 건데. 응? 그 다음에 평평한 지구? 지구는 동그랗다고 생각하는데 동그랗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그랗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난? 응?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려면요 세차운동부터 그건 설명해야 돼요. 세차운동. 지구가 평평하면 세차운동 설명이 안 돼요. 중국과 북한이 멸망한 뒤에 한국이 패권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존나게 있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존나게 있어요. 이거는 응? 존나게 있어. 단 우리나라에서 주사파가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주사파를 우리나라 이 남한 쪽에서 없애려고 지금 이렇게 해적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해적 방송. 응? 왜냐면은 걔네들이 있으면 안 돼. 걔네들 머릿속에 사상적으로 이 사회주의 종주국에 대한 뼛속까지 있는 노예의식이 있다고. 걔네들이 맨날 미 제국주의 얘기해서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가 뭐 환영 나온 뭐 대한민국 국민들 총 쏴주겠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해요. 니들 자유시 참변 알아? 그래. 자유시 참변. 자유시 참변 때 걔네들이 뭐 했어? 스탈린이 뭐 했어? 어? 러시아에 살던 고려인들 강제 이주시키고 대량 학살하고 그거 했잖아요. 왜? 걔네들 같은 빨갱이라도 동양인들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 막 죽이고.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지? 걔네들이 죽인 숫자가 많을까?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환영 인파로 몰려온 사람들을 북괴군으로 오인하고 죽인 숫자가 더 많을까? 생각해봐야지. 뭐야, 뭘 모른 척이라고 했는데? 아, 정방향? 나 정방향 몰라요. 나 한국말 그 뭔지 몰라. 정방향이 뭐야? 바른 방향을 얘기하는 건가?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른 척 하는 게 진짜 몰라. 그러니까 가르쳐 줘봐요. 응? 그리고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이 인터넷 검색하면 홍범도 장군 옆에 그 차고 있는 총이 있어요. 그게 레닌인가 스탈린이 준 총이에요. 그게.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그 총을 차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제가 있었던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돼서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홍범도 장군 무덤이 크즈로르다에 있을 거예요. 아마 크즈로르다라는 도시에 있는데 거기 홍범도 거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왜 그 스탈린이지 레닌이지 내가 좀 아리까리한데 그 사람한테 받은 총을 받고 왜 좋아했을까요? 홍범도 장군 사회주의자였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비난하기가 애매해. 왜? 그 당시에는 소련도 미국이랑 같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그 독일과 일본 제국을 무찌르기 위한 같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한다 해서 빨갱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 현지 고려인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홍범도 장군이 왜 죽었느냐? 스탈린이 암살 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동네 깡패한테 얻어맞아서 골병 들어 죽었다고. 그게 걔네들의 방식이에요. 걔네들의 방식. 응? 그 주체 사상이나 중국의 모택동 사상은 짝퉁 공산주의입니다. 왠지 아세요? 공산주의는요 역사를 싫어해요. 역사를.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속했던 땅에 있던 모든 역사학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에? 근데 우리나라 좌파 역사학자들 그런 얘기예요. 고대사 연구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뭐 이런 병신 새끼를 봤나 내가 막 그랬어요. 역사를 모르네.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조차도 그래요. 제 같이 대학교 다녔던 그 친구 있어요. 고려인이었어. 걔는 한국인 콤플렉스 했어요. 걔는 러시아인이 되고 싶었던 애야. 자기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졌으면 하는 애였어요. 그랬는데 걔 할아버지가 지식인층이었어.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고 할 때,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민족계몽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한글 가르치고 뭐 이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지식인층이었어. 그 할아버지가 원래 그 고려인들 그거 아세요? 그 고려인 강제 이주하기 전에 스탈린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기차에 태우기 전에 그 고려인 중에
교수, 교사, 민족 지도자, 역사학자 이런 엘리트층들은요 다 죽여버립니다. 총살해요. 그리고 농민들만 태워요. 그랬는데 홍범도 장군도 안 죽은 이유가 손이 거칠었거든. 손 보고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그랬었는데 걔 친구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강제이주를 당해왔거든요. 근데 와봤는데 어라? 이 사람이 농민이 아니라 인텔리계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 스탈린이 그 할아버지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 죽였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그 중앙아시아에 강제이주를 당할 때 인텔리계층, 민족 지도자를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지금의 고려인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고. 왜? 스탈린은 그 고려인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거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소비에트의 개가 되길 원했지. 응? 그랬는데 그러한 역사를 당한 당사자들인데도 소련 하면은 뭐 그래요? 사비에트 사유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을 러시아 말로 사비에트 사유스라고 그러거든요. 막 이래요. 내가 그래서 야, 이 미친 새끼야 그랬다고요. 근데 네 할아버지가 뒤졌는데도 그러냐?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빨갱이들에게 자기네들이 당하면서도 빨갱이를 지지하는 이 좌파들의 논리를 보면 이거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정신병이라고. 왜? 그걸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믿어? 어? 나만의 자생적 빨갱이들은 공산주의 국가에 안 살아서 그렇다 쳐. 모르니까. 근데 지는 자기 조상이 그것도 뭐 고대사도 아니야. 자기 할아버지가 아니면 자기 본인이 그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그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노예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런 걸 보면 진짜 한심스러워. 한심스러워.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가면 김병화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나와. 김병화. 우즈베키스탄에는 그 소비에트 훈장을 받은 영웅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 나중에 동영상도 올릴게요. 제가 그 다 편집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할머니가 거기 그 사람도 독립운동가 후손인데 뭐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인 거는 그건 이해해.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이주를 당해서 중앙아시아에 와 있을 때 그때는 소련 땅이었으니까 우리는 벌레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요. 자기도 그걸 겪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소비에트 그 연방에 있으면서 자기네들도 사회주의자인데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또 일본 제국주의랑 싸웠던 사람들인데도 소련 내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요. 주민등록증이 없었어요. 주민등록증이. 왜? 노예 취급당했거든. 그랬는데 언제 그러면 고려인들이 정식으로 그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시민으로서 그 인정을 받느냐? 후르시초프 때입니다. 후르시초프 때. 그때나 돼서야 드디어 고려인들을 사람 취급하기 시작해요. 뭐 그런 거 아니는 거야 도대체. 어? 우리나라 이 좌파 빨갱이 새끼들 이런 거 알고 있냐는 거야 도대체. 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이 좌파 새끼들 보면은 이 병신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맨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 미래는 없다는데 이 새끼들이 미래를 몰라. 역사를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미래는 없다니까. 홍콩이 중국을 먹힐까요? 내가 봤을 때는 홍콩이 광동성을 먹을 것 같은데. 응? 그래요. 그리고 설민석을 발라주세요. 저는 남 욕 안 해요. 욕 안 하는데, 욕하지. 상대방이 욕하면 저도 욕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지금도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저는 남 눈치 보고 얘기 안 한다예요. 내가 지금 연구한 내용이 지금 내 팬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싫어할 것 같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거 안 해요. 전 다 해. 왜?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우파에 지금 우파 방송을 만들고 우파 신청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내가 봤을 때 개신교 신자예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나는 무신론자지만. 그렇지만 전 이런 것도 대놓고 얘기해. 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 떨어져 나가. 그래도 나는 해요. 왜? 아니건 아니다예요. 내가 그렇다고 개종해? 개종 안 해요, 저는. 저 개종하라고 왔던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 때. 몸값 막 한창 올라갈 때 대형교회 목사들 와서 저보고 개종하고서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웃기고 있네. 개종 안 해.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왜냐?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꼭? 왜 우파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돼? 아니지. 불교에서도 나오고 천주교에서도 나오고 무신론자에서도 나와야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세속주의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무신론자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슬람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개신교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불교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내 마음이야 그거는. 근데 왜 내 활동을 하는 데서 꼭 그 눈치를 봐야 되냐고. 난 그건 못한다요 절대로. 나는 그런 것 자체가 내 개인적으로 영혼을 파는 행위라 생각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얘기자 갑바가 있어야지. 난 이 상태로서 내 활동을 하겠다예요. 따라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김박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데 니들 마음대로 떠들어라 해요. 나는 내 소신껏 내 관점으로 간다예요. 니들이 뭐라고 떠든다 해서 눈치 보고 나 시청자 올리고 내가 대형교회랑 연결돼야지 너 뭐 강의가 계속 들어서 뭐 밥벌이하는데 도움되고 뭐 웃기지 말라요. 나는 원래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도 자꾸 나한테 그 강요하지 마세요. 저한테 강요하면 욕 먹어요. 저 그러면 욕해요. 그러니까 절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로 간다예요. 왜?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데가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다원화예요. 그래서 전 다원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민족주의도 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고. 근데 물론 제가 얘기한 다민족주의는 좌파들의 다민족주의는 달라요.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우파 운동을 기독교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5,200만 명인데 개신교 인구가 약 950에서 1000만 정도 됩니다. 실제로 1000만이 지금 안 돼요. 근데 또 개신교도 또 좌파들 있잖아. 얘네들 빼고 나면은 600만 정도는 확 준다고. 600만 명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 선거하면 이겨요? 지잖아. 그러니까 천주교에도 우파 사람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불교에도 우파 사람이 생겨야 되고 무신론자 쪽에도 우파가 생겨야 전체적인 포괄을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라고. 그거를 다 기독교로 개종시켜야 우파가 된다는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 하지 말라니까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파 순혈주의 싫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종은 요구하지 않지만 전향은 요구해. 전향. 그거 해야 돼.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해서 현기증 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도 좀 밥 좀 먹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단 시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게릴라 방송을 해봤습니다. 딱 6시 됐네. 네,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